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10명이 숨지거나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유출로 인한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과 현재 피해 학생들의 상태, 또 왜 피해가 컸는지를 집중 보도합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가 청구 6개월 만에 결정됐습니다. 징계 대상에 올랐던 13명 가운데 8명의 법관을 징계하기로 했는데 법원 안팎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가 처음으로 대법원의 예비금 사용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수억 원의 예비금을 아무 근거도 없이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다시 입당했습니다. 탈당 기자회견장에 바른미래당 측 인사들이 몰려와 이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반납하라고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흔히 공익요원으로 불리는 사회공무요원 판정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근무할 자리가 부족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10,000명이 넘는 요원들의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대책은 뭔지 단독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계의 상생을 위한 대타협 기구를 제안했지만 택시업계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택시단체들은 모레 택시 10,000대를 동원해 국회를 둘러싸는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했습니다.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네, 여러분, 오늘 8시 뉴스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 머무르던 고등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은 지금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을 마치고 서울에서 함께 강릉에 갔던 남자 학생들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과 방 안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수치보다 8배 정도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조재근 기자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경포 인근의 한 펜션. 오늘 낮 1시 12분쯤 펜션 2층에 투숙 중이던 고3 남학생 10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투숙한 2층 방은 복층 구조였는데 4명은 거실에서 발견됐고 다른 2명은 방에서, 나머지 4명은 복층에 누워 있었습니다. 학생들 상당수는 입 주변에 거품을 물고 있거나 토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시커먼 게 이렇게 많이 흘렀어. 코에서도 이렇게 시커먼 게 흘러나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명이 목숨을 잃었고 7명은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로 2박 3일 일정으로 이곳 펜션에 투숙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수능을 마친 뒤 학교에 현장 체험 학습을 신청하고 강릉을 찾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학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과 방 안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수치보다 8배 가까이 높게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와 합동으로 가스 보일러를 비롯해 일산화탄소가 유출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조사 결과로 보면 보일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밖으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펜션은 올해 2월 문을 열었고 그 건물도 지어진 지 5년이 안 됐습니다. 또 보일러 역시 요즘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정성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고가 난 펜션 2층에서 자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셨습니다. 일산화탄소는 2층 베란다의 가스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스 보일러는 외부의 LP가스를 끌어와 태워서 열을 발생시키는데 태우는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인체에 유해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유해한 가스는 보일러와 연결된 연통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에 일산화탄소는 빠져나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현장 감식을 진행한 경찰은 보일러의 몸통과 연통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틈새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실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겨울철엔 창문을 모두 닫아두다 보니 밀폐된 공간에 일산화탄소가 축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이후 방 내부에서 측정된 일산화탄소는 155ppm, 일반적인 정상 수치인 20ppm보다 8배 가까이 높은 수치였습니다. 사망이 이른 그 시점에는 적어도 우리가 150ppm 이상으로 훨씬 높은 농도의 그런 일산화탄소가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되고요. 보통 수천 ppm이다라고 하면 보통 한 20분, 30분 만에 사망이 이를 수 있고요. 해당 펜션은 올해 7월 민박업소로 등록되면서 보건소가 한 차례 점검했을 뿐이고 가스 누출 등에 대해선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위생 쪽으로 많이 보게 됐어요. 저희는 그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단독 경보 장치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죠. 평소 보일러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그럼 사고 원인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민성 기자, 지금도 현장에서 감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경찰과 국가수,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이 오후 5시부터 합동 정밀 감식을 시작해서 3시간 넘게 감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들으신 것처럼 보일러 연통이 떨어져 있었고 사고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수치가 높게 측정이 된 만큼 보일러 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최근에도 이 펜션에 투숙객이 묵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전 투숙객이 묵은 시점과 사고 학생들이 묵기 전까지 그 사이에 보일러 수리나 시설 점검 등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애초 보일러가 잘못 설치됐거나 보일러 자체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와 함께 또 이렇게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직 조사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아서 조심스럽지만 아무래도 겨울철이기 때문에 창문을 닫고 자면서 그만큼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갔을 걸로 보입니다. 또 제 뒤로 텐트가 보이실 텐데요. 학생들은 여기에서 어제 저녁 7시 40분에 고기를 구워 먹고 객실로 올라가서 새벽 3시쯤이 돼서야 잠자리에 들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피곤한 상태에서 깊이 잠이 들었던 게 또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더구나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하기 때문에 잠이 들었을 경우엔 알아차리기 어렵고 중독이 됐다면 깨어나긴 더 힘듭니다. 이 펜션엔 가스 누출 경보기도 없는 걸로 알려져서 학생들 스스로 피하기는 더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인솔자도 없어서 학생들이 한낮이나 돼서야 발견된 것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펜션 사고 현장 앞에서 SBS 장민성입니다. 자, 수능 시험을 본 고3 학생들도 방학을 하기 전에는 학교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도 이번에 학교에 현장 체험 학습을 신청하고 강릉에 갔던 건데 조금 전 장민성 기자가 전해드렸듯이 이 보호자들은 이번에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지난주 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뒤 강릉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는 학생들을 인솔할 교사도 부모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부모나 선생님이 따라온 건 아니고요. 학교에다 신고하고 그렇게 왔다고. 개인 체험학습은 가족 여행과 같은 개념으로 현장 견학이나 직업 체험 등 부모 동의를 받은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기 중 최대 20일가량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동행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인솔교사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소규모 테마 교육 여행은 학교 차원이고 개인 체험학습은 개인 차원인 거죠. 내 선생님이 동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개인 체험학습이에요. 하지만 서류 확인뿐이어서 보호자가 동행하는지 학교로선 알 길이 없어 자칫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글로 그냥 쭉쭉쭉쭉 적어가지고 이름하고 써가지고 보고서를 내면 학교에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라고는 볼 수 있죠. 수능을 마친 고교 3학년 학생들에게 교육당국이 적당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됩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학생들은 어제 강릉에 도착해서 펜션에서 그동안 쌓인 입시 스트레스도 풀며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평범한 예비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는 신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난 오늘은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후 3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반은 달라졌어도 우정을 잃지 않으며 희노애락을 나눈 친구들이었습니다. 2학년 때 친구들하고 3학년 때 친구들하고 친했던 친구들끼리 시험 다 끝났으니까 같이 놀러 가자. 학교 시험 봤는데도 뭐 잘 봤든 안 봤든 상관 안 하고. 학교 주변 상인들은 착하고 밝은 학생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착각했다고 말썽 부리고 그랬으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니까 저 눈에 밟히지. 워낙 착하고 성질력이 잘하는 애들.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 전까지 학교에서 별달리 할 일이 없는 시간. 함께 체험학습을 신청해 졸업여행을 가기로 한 겁니다. 학생들은 어제 오후 4시쯤 미리 예약해둔 펜션에 입실했습니다. 대학 입학 스트레스에 그동안 미뤄뒀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며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03시에도 펜션 주인의 말에 의하면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층에서 그 학생들이 뭐 소리 내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갑작스런 비보를 접한 가족들과 대성고등학교 친구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서울에서 강릉 차로 3시간 거리를 달려 학생들이 있는 병원으로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징계가 청구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가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고위법관 2명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이 내려졌고 판사 6명은 더 낮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5명은 징계를 면했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13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반년 만에 징계 수위가 결정됐습니다.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모두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규진 판사는 통합진보당 재판에 개입하고 이민걸 판사는 유동수 의원의 항소심 전략문건 작성을 지시한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송 당시 법원행정처 재판 개입에 따른 방창현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하며 부적절한 문건을 작성한 박상원, 정다주 판사 등 5명은 각각 감봉에서 견책까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탄압한 의혹을 받는 김모 노모 판사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불문에 붙이기로 했고 같은 의혹에 관여했다며 품위 손상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진 판사 3명은 무혐의 결정됐습니다. 법관 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최고 징계는 정직 1년이고 감봉은 1년까지 내릴 수 있는데 모두 그 절반 이하의 징계만 받은 셈입니다. 사법부 최대의 신뢰 위기를 수습하기엔 수위가 너무 가볍지 않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법원 분위기 알아봅니다. 취재 기자 나가 있는데요. 박원경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징계 결과에 대해서 법원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법원 내에서는 오늘 징계 결과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 특히 고위법관들의 인식을 보여준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겁니다. 현행법은 판사 징계 사유로 직무 위반이나 태만, 사법부의 위신 손상 등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이나 법원 인사를 비판한 판사들이 정직 2개월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사법부 독립과 신뢰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책임이 훨씬 무거운데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지 않은 건 문제라는 게 일선 판사들의 의견입니다. 징계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인데요. 이번 징계 결과는 현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인식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추가로 징계가 내려지거나 징계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를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징계 청구 당시보다 사유가 추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민걸 부장판사나 이규진 부장판사 등인데요.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문건 내용을 새로 확인했거나 당사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람들은 징계 사유에 추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이번에 징계를 피했거나 징계 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판사들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혐의가 확정이 되면 추가 징계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솜방망이 징계 결과를 보면 법원 자체 징계에는 기대를 걸기 힘든 것 아니냐. 탄핵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SBS 박원경입니다. 이렇게 사법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어났습니다. 상고법원이란 걸 만들기 위해 그랬다는데 법원이 여기 얼마나 몰입했었는지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예산 가운데 예비금이란 게 있습니다. 국회와 대법원을 비롯한 헌법상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예산인데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잘 공개하지 않아서 쌈짓돈이란 말을 들어왔습니다. SBS가 처음으로 대법원의 예비금 사용 내역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여기에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쓴 게 확인됐습니다. 예비금 함부로 쓰지 말라고 감사원의 지적까지 있었는데 전 정권과의 재판 뒷거래 의혹 속에 예비금도 마음대로 써온 겁니다. 이한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법원이 올해 7월 국회에 제출한 상고법원 추진 예산 내역입니다. 동영상 제작에 6천만 원, 지하철 광고에 5,200만 원을 포함해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상고법원 홍보 활동에 3억 5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적었습니다. 대부분 홍보비와 정책 연구비로 썼는데 예비금은 한 푼도 안 쓴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SBS가 국회의원실을 통해 대법원의 예비금 사용 내역을 다시 받아 살펴봤습니다. 2015년 내역을 보니 상고법원 입법화 조사 비용에 1억 원, 공청회와 간담회에 1억 5천만 원, 모두 2억 5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산을 항목간 전용을 하다가 실수로 빠뜨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예비금의 특성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상고법원 추진에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금으로 잡아두었다가 예비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공청회와 간담회에 쓴 1억 5천만 원은 아예 정부 예산 지침을 어겼습니다. 예비금은 연례적으로 발생해 예측 가능한 경비로는 쓸 수 없습니다. 감사원도 앞서 2013년 법원행정처에 대한 감사에서 간담회나 격려금 같은 일상적인 경비는 예비금으로 집행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지적에도 대법원은 이듬해인 2014년부터 4년간 예비금으로 쓰면 안 되는 간담회와 토론회에 모두 8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검찰 수사관이 의혹을 폭로하면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하고 또 반박하는 흐름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정윤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오늘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은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인가요? 네, 앵커 말씀처럼 오늘 청와대는 이 정권의 유전자라는 말까지 쓰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먼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말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직무 범위 안에서 지시가 이루어졌고 단 한 건 문제가 되는 민간인 관련 정보 수집은 전 특감반은 김 씨의 일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와대 해명이 좀 오락가락했던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이 우윤근 대사 의혹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규정을 내세우면서 우 대사가 이 대통령 임명장 받기 전이라서 특별감찰반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가상화폐 투자 동향 보고건이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특감반도 넓게는 이 민정수석실 소속이니 광범위한 동향자를 수집을 하는 건 적법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좀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다 이런 뜻으로도 좀 들리는데요. 네,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 특감반의 권한이 뭔지, 과연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는지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이 법에는 규정이 없고요. 이 대통령령에만 규정이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세 가지 항목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것도 감찰 업무만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넓은 범위로 세밀하지 않게 규정돼 있다 보니까 이 특감반은 필요에 따라서 그 권한과 한계가 모호하게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각종 권한남용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선한 권력이니까 믿어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 법적인 근거와 운영 시스템을 더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김정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감찰반에 있다가 이번에 문제가 불거져서 검찰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동안 썼던 휴대전화를 대부분 바꾼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통신 내역을 살펴보는 동시에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골프장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최근 비위 의혹이 불거진 청와대 전 특감반원 김모 수사관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 등 전 특감반원 여러 명의 휴대전화가 최근 몇 달 사이 교체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1년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김 수사관은 앞서 청와대 자체 감찰에서 평소 알고 지낸 민간업자가 비용을 대 골프를 쳤고 다른 특감반 직원 일부도 골프 회동에 동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통신 내역 조회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수사관과 자주 골프를 친 것으로 포착된 한 KT 임원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수사관 등이 자주 다닌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7, 8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해 비용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수사관 등 전 특감반원들이 누구와 어떤 경위로 골프를 쳤고 부정한 청탁 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캘 방침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의 휴대전화가 복구됐습니다. 휴대전화에는 평소 김 씨가 일하면서 찍었던 영상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평소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 시신 옆에 있던 고인의 휴대전화입니다. 아직도 군데군데 검은 석탄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어두운 작업장에서 조명을 위해 손전등 대신 사용했던 그 휴대전화입니다. 다른 직원들 안전모 위에는 헤드랜턴이 있지만 숨진 김 씨는 이 기본 장비마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어둠 속에서 의지한 건 이 휴대전화의 작은 불빛 하나였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사고 지점에서 촬영된 보고용 작업 영상이 있다고 동료들은 전했습니다. 고인이 상체를 컨베이어 벨트 안으로 들이밀었다 나오는 장면이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김 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컨베이어 벨트 주변을 점검하다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 원청인 서부발전에 보고해왔습니다. 작업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영상을 고인이 유품으로 남긴 겁니다. 동료들은 김 씨가 숨진 지점에서 이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잦았다고 말합니다. 작년 겨울인가? 부탄역에 TT공사 씨가 좀 많이 날려가지고 시계 확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때 배수관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허리 나가가지고 그때 허리 크게 좀 다쳤어요. 사고 지점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석탄 벨트가 방향을 바꾸는 곳입니다. 석탄 가루가 심하게 날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소음도 커서 숙달된 운전원도 몸을 안으로 굽혀 점검해야 하는 위험한 구간입니다. 용리 사고 난 데가 테일이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더 분탄이가 많네. 저 같은 경우는 삽으로 이렇게 퍼내다가 탄 같은 거 퍼내다가 빨려 들어갈 뻔한 게 조금 있는 게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하청업체가 28차례나 작업 현장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도 무시되고 최소한의 안전 교육도 없이 투입되는 나홀로 근무. 신입사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밖에서 물 쏠 수 있게 배수라인 하나 설치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제일 최근일 텐데 그걸 안 해줬었어요. 돈이 많이 든다고. 내가 바로 김용균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험 업무를 하청으로 내모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김용균 3법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오늘 여의도 국회가 꽤 시끄러웠습니다. 먼저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거든.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엉켜서 말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떠나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이학재 의원을 둘러싸고 이렇게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던 건지 이유를 남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학재 의원의 자유한국당 복당 기자회견. 바른미래당 당직자 10여 명이 들이닥칩니다. 바른미래당 몫의 국회 정보위원장 측은 놓고 떠나라는 항의입니다. 고성과 몸싸움 끝에 이 의원은 떠밀리듯 바로 옆 기자실로 몸을 피했습니다. 야! 사장은 장부람이냐 왜 먹튀하고 있어! 국회 직원들 도움을 받아 다른 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이런 소동에도 이 의원은 정보위원장 자리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당직 변경으로 인해서 위원장직을 또 뭐 내려놓으라든지 또 사퇴했다든지 이랬던 사례가 전혀 없어요. 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간 정치 협상의 결과지만 법적으론 의원 개인 몫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절이 싫으면 중은 떠나라. 대신 2부 자리는 놓고 가라고 쏘아붙였지만 정치 도의상 비난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박지원 의원은 민주평화당 오고 싶은 비례대표 의원 3명을 바른미래당도 붙잡아 두고 있지 않냐며 2부 자리 안 가져갈 테니 절 싫다고 나간 새 의원 그만 보내달라고 비꼬듯 글을 남겼습니다. 몸싸움과 먹튀 논란 속에 의원들의 추가 탈당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 야권 정계 개편 움직임의 시작은 일단 알린 셈입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술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 내서 사람이 숨질 경우 그 운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 또 사람이 다치기만 해도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오늘부터 처벌 규정이 세졌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 음주운전이 좀 사라졌을지 단속 현장을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 경찰이 대낮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연말 저녁자리 후 술 기운이 가시지 않은 채 운전대 잡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오늘부턴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치게 했을 때도 1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다는 정도만 알 뿐 자세한 시행식이나 처벌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잘 인지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로 들은 적은 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윤창호법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직 체감을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그런 경각심이 고지되도록. 시행 전날인 어제까지도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경기 화성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도로 작업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는가 하면 부산에선 지그재그로 운전하던 1톤 트럭이 멈추라는 경찰 요구를 무시하고 시내를 200m쯤 더 달리기도 했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그제까지 서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711명이나 됩니다. 중독 치료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게 함께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닌 만큼 법을 제대로 알리고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신체 검사 결과 군대 가는 대신에 공공기관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을 사회복무요원, 흔히 공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무 판정을 받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이들이 일할 때는 부족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11,000명이 무더기로 소집 면제가 됩니다. 즉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4급 보충력 등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청년은 12월 현재 5만 8천 명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내년에 소집할 사회복무요원은 3만 5천 명. 어쩔 수 없이 2만 3천 명은
내년에 소집되지 못합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계속 선발이 안 돼서 못 가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내년 미소집 대기자 2만 3천 명 가운데 3년 이상 장기 대기한 인원은 1만 1,000명입니다. 이들은 병역법에 따라 2주 뒤인 내년 1월 1일부로 장기 대기에 따른 소집 면제, 즉 병역 의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장기 대기에 따른 소집 면제는 2016년 11명, 2017년 90명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313명으로 치솟았고 내년에 10,000명을 넘어 다음 해인 2020년엔 1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현역 적체 해소를 위해 신체 검사에서 학력과 신체 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소집 대상자가 급증하였고 복무기관에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소집 인원 요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사급 보충력 판정이 5%대에서 15% 안팎으로 급증하면서 연간 2만 명 이하였던 사회복무 대상자가 재작년부터는 4만 명 이상으로 늘었는데 공공기관의 수용 능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김태훈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1,000명은 그냥 기다리다가 병역이 면제된 셈인데 그럼 공공기관에서 좀 더 사람들을 뽑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닌가요? 예, 이미 그 정부와 지자체들이 여러 차례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소집 인원을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늘린 겁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이 5만 8천 명이니까 넉넉하게 한 5만 명 정도 뽑아서 이 대기자들을 흡수하면 좋을 텐데 사회복무요원 월급이 국방비가 아니라 공공기관들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월급이 이병 30만 원, 병장 40만 원으로 또 껑충 뛰는데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혹시 신체 검사 기준을 조정을 해서 현역으로 돌리는 사람을 늘리는 이런 방안은 어떤가요? 그러면? 네, 이 국방 개혁에 따라서 병력 규모 그리고 복무기한 모두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역병 수요 자체가 급감해서 현역병으로는 이 흡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원래 4년이었다가 3년으로 이 줄어든 장기 대기 기준을 다시 4년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 병무청은 3년 이상 대기를 하면 이 당사자들이 어정쩡하게 시간을 보내는 불편함이 너무 커서 3년 기준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병역 자원 관리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측면도 좀 짚어봐야겠네요. 네, 내년에 1만 명 이상 그리고 후년에 거의 2만 명이 이제 보충력에서 완전 면제가 되는 거니까 이 병역을 정상 이행하고 있는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회복무요원 월급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을 하던가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을 흡수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였습니다. 네, 얼마 전 대형마트 홈플러스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라면을 팔아서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었는데 이번엔 후쿠시마산 일본 청주, 즉 사케를 판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소비자들이 봐서는 원산지를 알 수 없게 돼 있었는데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홈플러스는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일본 청주 사케 판매 코너. 유독 한 제품만 제조사 주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제조사 이름으로 검색해봤습니다. 후쿠시마현. 동일본 지진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과 불과 8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회사 주소를 영어나 일본어로 표기한 다른 제품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전에 판매했던 동일 제품 뒷면에 스티커를 떼봤습니다. 제조사 주소는 적혀 있는데 후쿠시마 현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시나 도를 빼고 적은 겁니다. 현을 빼놓고 쓴다는 것은 일본인의 언어 습관상 상당히 어색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주소만 가지고는 후쿠시마 현인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업체와 홈플러스 측 모두 제품 디자인은 일본 업체에서 진행했고 주소가 빠진 부분은 미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 업체에 확인해봤습니다. そちらからの依頼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仲介業者からですね。うちはそれによって、全部作ってるだけなんで。 수입업체와 일본 제조업체를 이어주는 중간업체가 후쿠시마산이란 사실을 빼달라고 했다는 설명입니다.
뭔가 좀 속은 기분이나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뭔가 찝찝함이 많이 남을 것 같고 뭔가 괜히 걱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홈플러스는 오늘부터 해당 제품을 전량 철수하고 판매하는 모든 일본산 제품의 제조업체 주소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카풀 서비스 철회를 요구하는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한 날이 모레 목요일입니다. 여당은 오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한 해결을 제안했는데 택시단체는 거부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카풀 TF는 오늘 오전 4개 택시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막판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택시업계는 현재 시행 중인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먼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업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해 주셨고요. 카풀 베타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 여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카풀 서비스와 택시의 상생을 위한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택시단체들은 이해찬 대표에게 카풀 서비스를 불법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 앞 농성장에서 별도 회의를 가진 택시단체 대표들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는 결국 카풀 서비스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당 카풀 TF는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 GM 회사를 2개로 나누는 법인 분리에 동의하기로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회사를 쪼개는 게 득이 많다고 판단했다는데 GM 노조는 크게 반발하며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산업은행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한국 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에 찬성한 건 외부 용역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겁니다. 타당성을 검토해보니 협력업체의 신규 고용 효과와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성장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동걸 사는 회장은 신설법인은 10년 동안 중형 SUV와 CUV 차량의 연구개발 거점으로 삼기로 GM과 협의했다며 기업 가치와 재무 안정성도 강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산은은 오늘 한국 GM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인 분리에 찬성표를 던졌고 2달 전 GM의 일방적인 법인 분리 강행에 반대하며 냈던 가처분 신청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GM 노조는 산은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GM 측과 밀실 협상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름 GM을 견제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포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결과물을 미리 처음부터 예상을 해놓고 흘러온 거 아니냐라는 배신감을 좀 느끼죠. 노조는 내일 인천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 총 8시간의 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산은 측은 한국 GM이 생산 공장과 신설법인을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게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합의안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법원 행정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예전 동료였던 사업자에게 입찰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법원 공무원 3명도 체포됐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입니다. 전자법정 관련 장비의 입찰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장비를 납품한 업체 3곳을 압수수색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모 과장 등 법원 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 씨가 대법원 전산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 입찰 정보를 빼내주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이들이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남 씨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 씨는 이들에게 현금을 건네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넘겨주고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 씨가 아내 명의로 세운 회사를 통해 2009년부터 340억 원이 넘는 법원 정보와 관련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강 과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한 대형 아파트 단지 내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학부모들이 집회까지 열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어떤 건지, 대립하는 쟁점이 뭔지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시 교육청 앞에 학부모 수십 명이 모여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가락동 헬리오시티 입주 예정 학부모들은 예비 혁신학교는 꼼수일 뿐이라며 전면 지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일방적인 예비 혁신 학교 지정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1년 후 쉽게 혁신학교로 이행하고자 하는 조삼모사식의 행정에 불과하다. 혁신학교가 도입된 지 10년째지만 교육계 갈등은 여전합니다. 최대 쟁점은 기초학력 저하 논란입니다.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평균보다 높아 학부모 반감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기초학력을 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상식을 갖도록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 토론과 예체능 등의 수업이 다양하고 시험과 경쟁보단 협력을 중시하는 장점을 봐야 한다는 반론도 큽니다. 직접 그 프로젝트를 꾸려가지고 다른 학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5학년 때는 저희 한국사를 배우다 보니까 한국사에 알맞는 연극, 퀴즈, 그리고 발표해주는 거. 교육부는 혁신학교 기초학력 미달률이 5년 새 큰 폭으로 떨어진 경기도 사례를 주목하며 학력 저하와 직접 연관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슷한 지역의 입학 자원의 수준이 비슷한 학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일반 학교보다 혁신학교가 성적이 더 떨어진다라는 그런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혁신학교 교육 과정이 대학 입시와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으면 갈등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고 있는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의 노동자 권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걸 무역 분쟁화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놨는데 이러는 이유가 뭔지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우리나라가 자영업자와 해직자, 실직자는 노조를 만들 수 없다는 점과 정부가 노조 설립을 사실상 허가하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2011년 발효된 두 지역 간 FTA에서 우리나라가 ILO 핵심 협약 8개 가운데 하지 않은 4개의 비준을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비준이 안 된 내용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조항들입니다. 노동계의 힘이 강해질 걸 우려한 우리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비준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FTA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통상 문제화할 뜻까지 시사했습니다. 지난 8년간 유럽연합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푸시를 한국 정부에 해왔는데 이행을 촉구를 하게 됐다고. 이후의 강수에 대해선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는데 수출 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협약의 기준 안에서 상대적인 노동의 저하를 통해서 우위를 갖고 가는 것을 불공정 거래로 보고 그런 것 자체는 요새 FTA와 ILO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고요. 우리 정부는 곧 EU와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타결의 실패가 무역 제재와 같은 보복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향후 FTA 협상에서 교섭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ILO 협약 비준을 완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SNS나 카톡 같은 메신저를 이용한 수법까지 극성을 부리는데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행 직원이란 남성으로부터 대출 금리를 낮춰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은 고모 씨. 대출액 일부를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말에 송금했다가 800만 원을 날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였던 겁니다. 은행 번호처럼 1600-0000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와서 거기 링크된 전화번호 해가지고 했는데 은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진짜 은행 같았던 거죠. 최근엔 SNS나 카톡 같은 메신저를 이용한 수법이 극성입니다. SNS 친구나 가족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까지 도용해 믿도록 하는 방식인데 피해액이 1년 새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전체 피해 규모도 올 들어 벌써 3,300억 원에 달해 84%나 증가했습니다. 수법이 교묘해지고 피해도 급증하자 관련 정부 부처들이 모두 나서 보이스피싱 방지책을 내놓았습니다. 악성 앱이나 가짜 홈페이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사기범에 대한 사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포 통장에 대해선 징역형을 최고 5년으로 늘립니다. 기존 보이스피싱 통화와 메시지를 분석해 미리 경고하는 시스템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스포츠였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한국 축구 올해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나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끝에 손흥민 선수를 제치고 영예를 안았습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황의조는 기술위원회와 기자단 투표에서 1위표의 68%를 휩쓸며 손흥민을 크게 따돌리고 최고의 별로 뽑혔습니다. 미안하다. 뭐 솔직히 흥민이가 받아도 뭐 저 이상하지 않았던 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때까지 거론도 되지 않던 황의조는 인맥 논란 속에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뽑힌 뒤 믿을 수 없는 활약을 이어왔습니다. 아시안게임 득점왕에 오르며 우승을 이끌었고 벤투호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골잡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6월 이후 27경기에서 무려 25골의 경이적인 골 행진을 펼쳤습니다. 월드컵에서 2골을 터뜨리고 유럽 통산 100골을 돌파한 손흥민의 업적도 위대했지만 황의조의 충격적인 등장은 최고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황의조를 뽑은 김학범 감독은 올해의 감독에 선정됐습니다. 굉장히 뿌듯하죠. 본인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것을 진짜 이겨냈다는 것이 굉장히 고마워요. 올해의 여자 선수는 WK리그에서 현대제철의 6년 연속 우승을 이끈 장슬기가 차지했습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프로축구 명가 FC서울의 2018년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추락을 거듭하다가 겨우 1부 리그에 잔류했는데 꽃길만 걷던 최용수 감독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하성룡 기자가 전합니다. 최용수 감독은 2011년 서울 사령탑으로 데뷔해 K리그와 FA컵 우승을 이끌며 승승장구하다 2년 전 중국 무대로 진출했습니다. 이후 서울은 지난해부터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더니 올해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최용수 감독이 긴급 소방수로 돌아왔지만 서울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와서 모든 게 이제 정말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다 바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최 감독은 복귀 후 1승 2무 3패에 그치며 결국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내몰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지? 이런 생각들. 혼자서 잠을 못 잤죠. 상위권에 꽃길만 걷다시피 그렇게 지도자 생활을 했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 2부로 떨어진다는 거는 이건 좀 정말 좀 너무하지 않느냐. 마지막까지 가슴 졸인 끝에 1부 리그에 잔류한 최 감독은 곧바로 새 판 짜기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외국인 선수 4명을 모두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함께 전성기를 열었던 오스마르를 임대해서 복귀시켰습니다. 또 앞으로 팬 공개 훈련을 열어 등 돌린 팬심을 되돌릴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줄 것이고 우리가 그 한참 좋았을 때 그런 F설의 그런 위용을 다시 보여주지 않을까. 우리는 다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이승훈의 뒤를 이을 매스스타트의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꾼 뒤 2년 만에 세계 정상에 선 엄천호 선수를 김영렬 기자가 만났습니다. 국제대회 매스스타트 첫 출전의 동메달. 일주일 뒤 두 번째 대회에서 은메달. 그리고 세 번째 대회만에 사상 첫 금메달. 엄천호는 자신의 성장 속도가 믿기지 않는 듯 대회마다 셀카 사진을 기념으로 남겼습니다. 옆에 섰던 선수들이 제가 항상 TV에서만 봤던 그런 선수들이고 같이 시상대에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이라서. 엄천호는 8년 전 쇼트트랙에서 먼저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2010년 대표 선발전 1위에 오르고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땄지만 연이은 부상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은퇴를 생각하다 종목을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바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쇼트트랙으로 다진 코너워크와
레이스 운영 능력을 살려 2년 만에 최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경기할 때마다 성장하는 게 느껴진다는 엄천호는 30살에 맞게 될 첫 올림픽이 자신의 전성기가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외국 선수들 보면 30 후반까지도 한 선수도 있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축구공을 발로 차서 홀에 넣는 풋골프라는 이색 종목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벙커샷은 어떻게 할까요? 밤사이 다시 미세먼지가 유입됩니다. 오늘과 달리 내일은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특히 서쪽 지방이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날은 조금 더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상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날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연일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 지역으로는 내일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 내륙 곳곳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1cm 안팎까지 쌓일 수가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서 남부 대부분 지방은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없겠지만 미세먼지는 해소되지 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지금 강릉에서 치료받고 있는 학생들의 상태를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은 학생들의 혈액 속에 녹아있는 일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높은 압력의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이런 치료를 반복하게 되는데 지금보다 학생들의 상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의료진은 전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